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챕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한번 할게요. 우리 아까 이 서비스 중심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서비스가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마 다들 절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다이어트 서비스 그리고 ADHD 아동들을 위한 디지털 표적 치료제 서비스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요새 사용하고 있는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서비스 중심의 시대가 정말 오고 있구나 하는 거는 알 수 있고요. 우리 전체 총 생산 중에서 서비스 산업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 산업이 제조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정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핵심 경쟁력은 사실 제조업에 있었댔어요. 그래서 제조업의 국민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제조업이 컸었고 전체적인 OECD 전체 나라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거기에서 우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 서비스 산업의 규모라든지 또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 비즈니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제조업보다 더 비즈니스의 사이즈가 커졌고 이제 특히 이제 괄목할 만한 그 현상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100% 제조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게 서비스업화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 현대차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현대차는 본인들을 어떤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그게 본인의 자동차를 사서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는 대여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물건으로서의 자동차는 제품이고 현대자동차는 그 제품을 팔았지만 최근에 현대자동차는 그 제품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실제로 사람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거는 그걸 통해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가장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동 서비스를 갖다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하나 들자면 이제 내가 전공을 하고 있는 분야가 HCI라고 하는 분야예요. 그리고 그 HCI라고 하는 분야는 이제 주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이런 쪽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현대자동차하고서도 우리가 3년 동안 프로젝트를 같이 했어요. 그 지금 디지털 헬스 서비스 하기 전에 그때는 어떤 연구를 했었냐면 이제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라는 조금 옛날 얘기니까 제네시스라는 차종의 가장 상위 버전이 X90인가 뭐 그런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X90은 뭘 타겟팅하냐면 BMW 5 시리즈를 타겟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BMW 5 시리즈, 500 시리즈 탈 사람들이 BMW를 안 사고 현대차를 사게 만들겠다. 이제 타겟팅을 그걸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BMW를 타게 되면은 내가 BMW를 탔었을 때의 경험이 있는데 현대차는 아무리 비싼 차를 갖다가 에쿠스가 그 전 모델인데 에쿠스를 아무리 그 전 걸 타더라도
BMW 같은 느낌이 안 난다 이거예요. 경험이 안 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의뢰를 했던 그 산학 연구가 뭐였냐면 현대차를 타면서 BMW 500 시리즈를 타는 것과 같은 승차 경험을 만들어 달라. 그거는 앞에 있는 이 계기판서부터 시작해서 좌석이나 공조나 이 샤시라고 하는 기구나 기관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 사용자가 이 우리가 운전을 갖다 할 때 현대차 제네시스 90인가 뭐 그런 거였어요. 그걸 타고서 BMW 500를 필적할 만한 그런 사용 경험을 만들어 달라. 어떤 경험이냐?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움직일 때.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서비스 중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 아주 티피컬한 제조업인 자동차 제조 회사들도 그걸 갖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서비스라는 걸 갖다가 했었을 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내가 이 네 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이 네 가지의 각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 최근에 써봤던 사례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볼런티어를 해도 좋고 아니면은 1초 내가 질문하고 볼런티어가 없으면 내가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 특성이지만 서비스는 형태가 없다. 물론 제품이라고 하는 걸 어떤 소재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서비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동차 하면 보이는 그런 형태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은 헤테로지니어티라고 해서 동일한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사용자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사용자들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느끼는 것이 천차만별이다. 즉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경험이 매우 다르다. 이 두 번째 특성. 세 번째 특성은 불가분성이어서 이거는 서비스와 제품은 이런 제품을 갖다가 만드는 것과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게 분리될 수 있어요. 애플의 아이패드는 중국에서 만들지만 사용은 한국에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비스는 제공되는 순간에 불가분성이 있어서 사용자와 분리시켜서 만들어질 수 없다. 라는 게 inseparability라고 하는 특성이고 네 번째 특성은 제품은 놔두면 그 제품이 자연산화돼서 아예 없어지는 데까지는 무지무지하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서비스는 딱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그게 사용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돼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 네 가지의 서비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러한 특성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우리가 보통 옷이라고 하면은 가서 입어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야지 되는데 그런데 이 서비스의 특성을 잘 살려서 가서 만져보고 입어보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거. 내가 며칠 전에 되게 놀랐는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야, 나 바지가 너무 작아져서 살이 쪘어요. 그래서 우리 유니클로에 가서 바지를 하나 사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요새 누가 촌스럽게 유니클로 가서 사냐 온라인으로 사지. 그래서 옷을 갖다가
온라인으로 사는 거 이게 가능하냐? 이게 뭐 촉감도 잘 모르고 내 얼마나 잘 맞을런지도 모르는데 했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안 맞으면은 반환하면 되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요새 이런 가지고 있는 무형성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심지어는 옷이나 이런 것까지도 활용하는구나. 무형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뇌의 90%는 다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가 무형성이기 때문에 주의하거나 노력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그 서비스를 사람들의 시각적인 이미지로 연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명이가 아주 잘 얘기한 그 스티치라고 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비록 그 상태는 앱상에서 전혀 무형의 서비스이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이미지라든지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 그 형태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서비스가 사용자들한테 어떤 그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헤테로지니어티. 이 특성을 잘 활용해서 만든 서비스. 그래서 특히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동일한 서비스도 굉장히 다른 경험을 줄 수 있다. 은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동일한 서비스를 주더라도 그 어르신들이 느끼는 각각의 주관적인 경험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또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을 거기에 배치를 해서 그래서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응대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는 이 이질성이라고 하는 걸 가급적 유사한 수준의 경험으로 끌어올리겠다. 라고 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AI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들에서 최근 들어서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어프로치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는 AI 서비스 하나만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그 AI 서비스를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사용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가 않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사한 레벨까지 유사한 형태로 서비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개입을 하더라도 꼭 오프라인으로 아까 KB뱅크의 그런 사례처럼 KB은행처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도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요새 하는 건 대부분의 디지털 헬스 서비스니까 그 예를 하나를 들게요. 그 이제 마비말 장애 치료제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뇌졸중, 소위 말하는 스트로크가 오시면 그 뇌졸중 환자의 46%는 말이 어눌해지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똑똑하게 잘 말씀하실 수 있게 이 마비된 신경을 훈련시키는 그런 치료제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걸 갖다 훈련을 시키려면은 이 뇌졸중 환자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AI 기술로는 그 환자들의 말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미국 의사학회에서 재활의사학회에서 굉장히 핫타픽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보호자를 이 치료 과정에 참여를 시킨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환자가 이런 이 마비말이 된 이 그 신경세포를 갖다가 푸는 훈련을 갖다 이렇게 할 때 그 보호자를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AI가 잘 못 파악하는 환자의 현재 발음 상태를 그 케어기버가 보호자가 대답을 갖다 해줄 수 있게
이렇게 하니까 보통 이제 뇌졸중은 남자가 많아요. 남자가 이제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 남자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사모님들 부인이죠. 부인이 제일 답답하잖아요. 이 남편이 엊그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말을 잘 못하면 그럼 그 사모님을 이 온라인으로 연결을 시켜줘서 이 뇌졸중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그 사모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 치료하는 과정을 같이 모니터하면서 그 남편이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쳐주는 거예요. 쳐주면은 이 사람은 와이프는 이 남편하고 뭐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살았으니까 이 남자가 무슨 말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다른 상대적으로 일반 AI 엔진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이 개입해서 이런 서비스의 퀄리티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 줄 수 있어요. 그 아주 좋은 예였어요. 자, 세 번째 불가분성. 당근마켓이 또 야단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좋은 고액의 연봉으로 지금 개발자들을 갖다 막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어떤 지역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 지역 공동체 자기가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는 건데 지역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서비스라는 건 불가분성인데 그 불가분성의 범위를 더 좁혀서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여차직하면 저 사람 찾아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처럼 편의성과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측면에서 이 불가분성을 갖다 굉장히 잘 활용한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예였고요.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과 장소는 사용자와 구분될 수 없다. 그게 불가분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쿠팡이다. 사람이 없는데 음식물이 배달될 수 없는 거고 또는 뭐 물건이 배달이 되더라도 그 주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물건이 도착을 했었을 때 그 주인이 와서 그 물건을 픽업하는 그 순간에 서비스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시점에서 제공되는 시점에서 항상 사용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서 이제 그런 점들을 갖다 잘 활용한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소멸성, 특히 구독형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구독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서비스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본인한테는. 넷플릭스는 계속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정훈님이 서브스크라이브한 그 넷플릭스 한 달 이용권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 소멸성을 갖는다라고 보여지고요. 공연도 그렇죠. 그리고 항공도 그렇고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잠실에 있는 롯데 콘서트홀에서 짐머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와서 피아노 콘서트를 해요. 나는 표는 못 샀고 와이프가 표를 사서 혼자 보러 간다고 그래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모시고 집에 가야 돼서 내가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을 건데 그 시간이 딱 지나면은 그러면은 공연을 못 듣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적인 한실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이 무형성, 이질성, 불가분성, 소멸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특성은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이기도 하고 동전을 이렇게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 그런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디지털 서비스 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서비스의 속성이 있고 뭐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했다.
그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바에서도 크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수업의 또 다른 한 파트가 서비스 디자인인데,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아트하고 디자인의 차이. 아트는 어떤 것이고 디자인은 어떤 것이어서 이 아트라고 하는 것과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큰 차이점, 과연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강의 장표에 잠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디자인이라고 했었을 때는 꼭 그게 뭐 이런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나 제품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디자이너가 만드는 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아티팩트라고 해요. 인공물이다. 뭔가 기존에는 없었는데 자연 상황에서는 없었는데 그게 현재는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그게 미래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디자인의 하나의 특징은 누군가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건 자기 누구한테 특정 대상을 갖다 위해서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더라도 그렇더라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면은 디자인에는 기본적으로 사용자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서 그 사용자를 위해서 현재는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작업들 이제 그러한 것들이 특히 표현적인 측면에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갖다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실제로 디자인 영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보통 GUI 디자인, 뭐 UI 디자인 이러면 가장 전통적인 그런 제품 UI 이러한 디자인이었다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 그 디자인의 핵심은 손의 스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디자인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꼭 이런 그래픽 또는 제품 이런 거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 그거가 대상은 더 많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가장 끝 지점에 있는 게 서비스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이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뭐 이런 쭉 얘기가 나왔을 때 제일 마지막에 서비스 디자인을 갖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대상이 매우 추상적인 앞에서 얘기했던 그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트레디셔널한 견해에서 보면 디자인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죠. 만질 수도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뭔가 만들어낸다는 거에서 이런 미적인 어떤 아티스틱한 그런 캐파시티가 막 동원되지 않더라도 제공이 될 수 있는 어떻게 이걸 꼭 디자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영역이 확장됐어요. 그리고 또 서비스 디자인의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보통은 우리가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은 그 디자인을 갖다가 해서 제품이다. 그러면 그 제품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경험을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서비스 디자인은 그게 아니라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람의 경험도 중요하고 쓰는 사람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특히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자가 주도가 되는 서비스가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제공자와 사용자의 구분이 되게 애매모호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디자인은 만드는 사람은 뭐 고생고생을 하고 만들어도 쓰는 사람만 잘 쓰면 됐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서비스 디자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경험도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험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드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서비스 디자인의 영역이 커지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무형성, 이질성, 불가분성, 소멸성은 이 각각의 서비스를 디자인하기 위한 중요한 포커스들을 하나씩 줘요. 무형성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가시화시켜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마다 다 다양한 형태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균등한 레벨 이상의 경험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용자하고 그 서비스하고가 분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주로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는 이 터치 포인트, 한국말로 접점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 이게 서비스가 실현되는 시점은 그 사용자와 서비스가 만나는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만나는 터치 포인트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를 고민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소멸성이기 때문에 없어지니까 결국은 사람에게 남는 거는 그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의 기억이 남는 거고 그래서 그 기억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갖다 고민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우리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아주 핵심적으로만 얘기하자면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적정한 이윤을 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어야 되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용하고 편리하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여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이제 서비스 디자인의 정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서비스 디자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기초, 원리는 경험주의 철학이라는 곳에서 나왔어요. 경험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1900년대 말서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까지 굉장히 큰 주류를 이뤘던 철학사조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그런 철학의 한 분야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중요한 분야가 이 경험주의 중에 radical empiricism, 극단적 경험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 극단적 경험주의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잠을 자던 깨어있던 항상 무엇인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사람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 이 경험주의 철학자들은 real experience, 한국말로 하면 진정한 경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REX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real experience라는 것이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많은 경험들 중에서 이런 real experience가 쌓였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얼 익스피리언스, 철학적 원리를 잠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런 철학적인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팀을 무작위로
브레이크 할 거예요. 소회의실로. 그래서 지금 우리 조교들이 팀 분배를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팀이 배분이 되면 그 각 팀에서 뭐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냐면 이 리얼 익스피리언스의 세 가지 조건을 가장 잘 맞추는 그런 서비스가 무엇일까? 본인들의 경험에서 이런 리얼 익스피리언스를 가장 잘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의 사람들의 경험은 굉장히 단단하지만 그 경험들을 크게 세 가지의 스트레이트, 실타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경험은 그 세 가지 실들이, 세 가지 색깔의 실들이 이렇게 막 뭉쳐져 있는 그런 실뭉탱이 같은 게 사람들의 경험이다. 라고 철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경험주의 철학자들이. 그런데 그 세 가지의 경험이 뭐냐? 첫 번째는 지각적인 경험. 두 번째는 인지적인 경험 또는 판단적인 경험.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경험 또는 구성적 경험이라고 해요. 이거 이제 다 철학적인 용어들이어서 조금 딱딱하기는 한데 제일 첫 번째 경험인 감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각,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하는 이런 우리의 센서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센서들을 가지고 하는 경험.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지각적 경험의 실타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경험은 이런 지각적인 경험, 인지적인 경험, 구성적인 경험이 다 뭉쳐져 있지만 그걸 이렇게 구분해 보면 한 경험을 구분해 보면 그 안에는 지각적인 측면도 있고 인지적 또는 판단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또는 구성적인 측면도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복잡하게 이렇게 엉켜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 중에서 진정한 경험, 결국은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의 목표는 사람들한테 이 진정한 경험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공하는 사람들도 진정한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진정한 경험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그런 리얼 익스피리언스를 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논리적인 근거 하에 그러면 경험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진정한 경험의 세 가지 조건을 각각의 실타래로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조건은 demarcated라는 거예요. demarking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마킹을 하면은 시작을 끝을 마킹을 하면 이 경험을 우리가 기억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각적인 측면에서의 진정한 경험은 그 서비스의 시작점과 그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을 얼마나 잘 기억할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나는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사진기를 들고 다녀요. 이것도 내가 찍은 사진이에요. 내가 찍은 사진이고 이 사진을 찍은 장소는 독일의 스투트가르트. 그
연구 프로젝트 때문에 출장을 갔다가 지금 이 장소는 포르쉐라고 하는 독일 자동차의 본사 빌딩 앞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진을 찍은 요 시점은 지금 요 사진 앞에 있는 노란색 포르쉐가 보일 텐데 그 노란색 포르쉐 앞에서 이렇게 포즈를 딱 취하고 어깨 동무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세 명의 남자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또 세 명의 사람과 카메라를 들고 있는 한 명의 남자, 와이셔츠를 쫙 뽑아 입은 한 명의 남자가 있어요. 자, 이 사진은 내가 어떤 장면을 찍은 걸까요? 이건 어떤 그 제네시스 프로젝트 할 때 내가 갔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 포르쉐 모형 중에 어떤 모형은 옵션이 있어요. 어떤 옵션이 있냐면 내가 포르쉐 내 차를 주문하고 나서 내 차를 인도받을 때 그 차를 대리점을 통해서 딜리버를 해서 내가 사는 동네에 그 차를 딜리버해서 거기서 받을 수도 있어요. 대리점에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가 하는 거죠. 어, 네, 뭐 예를 들어서 성수동 지점이다. 그러면 성수동 지점에다가 차를 갖다 놓으면 사람이 성수동 지점 가가지고 픽업하는 건데 또 다른 옵션 중에 하나는 포르쉐가 워낙 이제 고가의 차이다 보니까 그 차를 직접 본사에 와서 본인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오너가 두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르쉐 공장으로 날라와서 이 차를 지금 딱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 세 명이 사진 찍었는데 그 포즈 잡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운데 있는 약간 머리 벗겨지신 할아버지가 요번에 포르쉐를 갖다가 주문해서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에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사위 같고 건너편에 있는 팔짱 끼고 있는 어깨춤 찌고 있는 여자분은 아마 딸 같고 그러고 세 명의 남자가 사람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우리가 보이는 데서 두 번째 있는 여성분은 자동차의 인테리어를 검수하시는 분.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분은 자동차의 엑스테리어, 외장을 검수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세일즈 하는 사람이에요. 사진 찍어주는 사람. 그러면은 이 경험은 내가 지금 이 노란색 포르쉐를 제일 먼저 첫 만남을 한 거예요. 굉장히 기억에 남겠죠. 그런 그때 말이야 우리 딸하고 사위하고 같이 스투트가르트를 가가지고 노란색 차를 쫙 나오는데 그 차를 내부를 갖다가 인스펙션 했던 사람이 예, 내부에 전혀 이상 없습니다. 잘 쓰십시오. 또 우리 외장을 인스펙션 하셨던 사람이 또 잘 만들었으니까 잘 쓰십시오 하고 우리 세일즈 퍼슨이 사진까지 딱 찍어서 저걸 갖다 사진에다 촥 액자로 해가지고 차 안에다 넣어줘요. 시작이 확실히 기억이 남겠죠. 물론 뭐 포르쉐를 갖다 평생에 여러 번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경험을 해서 시작점을 명확하게 마킹을 해줘. 보통 끝점도 요새는 굉장히 명확하게 마킹을 해주죠. 특히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버전으로 트레이드업을 할 때 이와 똑같은 형태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이런 것처럼 지각적인 측면에서의 진정한 경험의 첫 번째 측면은 시작과 끝을, 서비스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마킹해 준다.
두 번째 특징은 fulfillment라는 거예요. fulfillment라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은 항상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었을 때 이 서비스가 나한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를 예상을 해요. 자기가 그만큼 돈을 지불을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상한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해 줘야지 판단적인 경험 또는 인지적인 경험 측면에서 리얼 익스피리언스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즉 사람이 가치적인 측면에서 expectation, 기대하고 있었던 레벨을 넘어서는 그러한 경험. 세 번째, 구성적인 측면에서의 리얼 익스피리언스는 인테그레이티드 되어 있어야 한다. 인테그레이티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서비스나 그 제품화된 서비스화한 제품을 갖다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또는 주변에 있는 환경과 충분히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서비스의 구성적인 측면에서의 리얼 익스피리언스의 조건을 맞춘다라고 해서 진정한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시작점과 끝점이 명확하게 잘 기억될 수 있는 지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판단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예상했던 기대했던 밸류 이상의 밸류를 우리한테 줄 수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그 서비스를 사용하고 제공하는 그 순간에 그 주위에 있는 사물이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좀 철학적인 느낌이어서 다 굉장히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었을 때 사람들은 진정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런 진정한 경험을 했었을 때 비로소 이 서비스는 그 사람에게 가장 효율화된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이 서비스 디자인의 이론적인 배경이에요. 우리가 이게 이제 실질적인 절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론은 오늘 이거 하나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아웃 세션을 가질 텐데 그 브레이크아웃 세션은 한 5명에서 6명 사이로 각 팀이 자동적으로 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장 잘 맞췄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경험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중에서 하나를 우리 다시 모였을 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4시 22분이고요. 지금서부터 해서 10분 동안 4시 32분까지 브레이크아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소회의실로 배정된 소회의실로 이동이 돼서 거기에서 이 진정한 경험을 본인이 경험했던 진정한 경험을 이야기해보고 아마 이게 여러분들 그 전체 팀에서 한두 개를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서 우리 다음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터키의 카파도키아 그 나도 사진으로만 봤지 가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 처음의 끝과 시작이 명확하게 기억이 된다. 우리 이제 화진님이 얘기했던 내용대로 하자면 그 학원을 제일 첫 번째 끊어서 갔었을 때 그 기억. 그리고 한 달 후에 종강 시점에서의 그 기억이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 그게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은 내가 한 달 배운다고 얼마나 잘 그릴 수 있겠어? 그래도 그동안 잘 못 해본 거니까 한번 해보기라도 해야지 정도의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학원을 갔는데 그걸 한 달 갔다가 하고 나서 하는 동안에 보니까 내가 봐도 놀랄 정도로 좋은 퀄리티의 작품이 나왔다. 자기가 기대했던 것 이상을,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기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밸류를 갖다 얻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서비스를 하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또는 다른 어떠한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가져갔다. 그래서 우리 화진님의 케이스로 얘기를 들자면 그거를 하고 나서 또 그거를 하는 동안에 그 화실에서 같이 그리는 사람들 또 그걸 도와줬던 선생님들하고 너무나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도 그 관계가 성실하게 유지되고 또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 이런 게 세 번째 조건, 인테그레이티드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킨 우리 재호님의 터키 여행이나 또는 화진님의 이 미술학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다 각각의 인생의 중요한 하나의 삶의 편린이 된다. 그런 거고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 디자인은 이런 경험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이잖아요. 주관적이어서 이런 경험을 나는 준다고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안 들죠. 그래서 너무 말하자면 추상적인 얘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션을 갖다가 화면 공유를 갖다 할게요. 잘 보이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베이스, 경험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 베이스 하에 서비스 디자인은 그거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을 해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그렇다면은 그런 걸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서비스 디자인할 때 초점을 맞춰야 되는 핵심 요소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로 내려왔어요. 앞에 있는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형이상학적일 수밖에 없고 개념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게 한 단계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 레벨에서의 중요한 포인트, 핵심 포인트는 네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얘기하는 이 네 가지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서비스를 디자인하면서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특성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진정한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경험이에요. 사람이 내적으로, 사람이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경험이 이와 같은 진정한 경험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대한 거냐면 사람이 하는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험을 주려고 노력했는데 진짜 그런 경험을 했나?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거를 경험의 특성이 아니라 서비스의 특성으로 옮겨와서 서비스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진정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된다. 물론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필요 조건은 제공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경험의 퀄리티가 아니라 그 경험을 주는 서비스의 퀄리티에서의 네 가지 조건이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우리 수업 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이런 조건을 가장 잘 맞추는 케이스 또는 진짜 못 맞췄던 케이스, 그런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그게 각 개인 과제로 아까 봤던 그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학우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게 아주 부담 없이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본인의 경험 속에 이러한 서비스가 유용성 짱이었다. 그 유용성이라고 하는 건 하여튼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항상 필요할 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그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다 달성했어야 되고, 그것도 한 번 그냥 어쩌다가 달성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에 있는 좋은 서비스란의 첫 번째 조건은 유용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용성에 대해 유용한지, 서비스가 유용한지에 대한 판단 척도는 요 밑에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게 유용성. 두 번째가 사용성. 해당되는 서비스가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했나. 자, 그거를 측정하는 이런 구체적인 문항들은 요 밑에 자세한 문항들이 나와 있어요. 이러한 각각의 항목들을 갖다가 만족시키면 해당되는 서비스의 사용성이 높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성. 자, 그래서 이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해당되는 서비스를 갖다 사용했었을 때 내가 느끼는 그런 느낌의 특성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본인 자신도 중요하지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서비스를 갖다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회와의 관계, 이러한 게 사회적 가치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서비스인가 라는 걸 측정하는 게 이런 의미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성, 감성, 유용성, 사용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특성은 진정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가져야 할 특징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내가 최근에 사용했던 서비스 중에서 이런 네 가지의 특성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유용성 짱인 서비스는 이런 건 것 같다. 또는 감성이 짱인 서비스는 이런 것 같다. 또는 의미성이 진짜 높은 그런 서비스는 내가 이런 게 있다. 네 개를 다 해도 좋고, 넷 중에 하나만 해도 좋고, 두 개만 해도 좋고, 세 개만 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개인적인 경험으로 뭐가 제일 높은지를 갖다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의 이야기를 갖다 조금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이제 내가 사업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는 디지털 세라피우틱스 앤 디지털 헬스라는 분야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질환에 걸린 분들에게 약이나 주사나 수술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온리의 치료제를 우리가 디지털 세라피우틱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을 갖다가 먹는 것처럼 어떤 특정 질환이 걸리면 의사가 처방을 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하루에 30분씩 2주 동안 사용하고 오세요. 마치 우리가 의사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이 약을 한 번씩 드세요 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복용하는, 약을 복용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그런 질환들 별로 거기에 맞는 치료제를 개발해서 이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치료제를 만들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수업을 갖다 진행하면서 하나씩 할 텐데 첫 번째 앵자이렉스라고 하는 치료제는 범불안 장애, General Anxiety Disorder라고 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디지털 치료제이고요. 두 번째 마음검진이라고 하는 디지털 헬스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간주하는 6개의 정신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그 6개의 정신질환을 본인이 자가검진하는 그런 디지털 헬스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리본이라고 하는 치료제는 폐경기 여성들의 근감소증을 치료하는 치료제이고 그 다음에 알츠가드라고 하는 디지털 헬스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인지장애, 그 중에서도 특히 초기 치매를 선별하는 그런 디지털 헬스 서비스고 톡톡세미라고 하는 치료제는 그 인지장애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치료해 드리는 그런 카카오톡 베이스의 치료제이고 그 다음에 포미라고 하는 디지털 치료제는 ADHD 아동들의 발달 장애를 치료하는 치료제이고 그 다음에 파터커는 뇌졸중 환자들의 마비말 장애를 치료하는 치료제예요. 그래서 이런 의료용 전문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개발하고 임상 결과를 실제로 테스트하는 그런 작업들을 나는 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업이 진행되면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특정 서비스들을 갖다 사례로 들어서 실제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획하고 디자인할 때 어떤 점이 어려웠고 또 어떤 점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유의해 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수업인데도 끝까지 이렇게 잘 참여해 줘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다음 시간 전이더라도 러너스에 혹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올리면 우리 조교나 내가 보고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업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이나 코멘트 있는 사람 있을까요? 네,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